채식, 비건에 대해서 엄청 감론을박이 많잖아요. 영양실조 걸린다던데 단백질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채식주의자 여성이 과일이랑 채소만 먹이다가 이 아기가 영양실조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채식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오늘 좀 속 시원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시 무물 코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채식 브이로그를 소개를 해드린 이후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채식은 영양학적으로 열악하지 않나, 영양실조 걸린다던데 단백질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저는 운동하는데 단백질 꼭 먹어야 되는데, 이식에 대한 좀 걱정이나 잘못된 편견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 한번 모아가지고 오늘 무물 코너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채식을 어떤 이유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인생에서 채식을 2번을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20대 때 교환학생 갔다가 살 많이 쪘잖아요. 그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어트 방법을 다 해봤고, 그 중에 또 채식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현미밥이랑 상추, 나물 반찬 위주로 이제 삼시세끼를 먹고 3개월 정도를 지속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살이 빠지긴 빠졌어요. 49kg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만뒀어요. 왜냐면 현미가 딱 끊기더라고요. 지금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뭔가가 불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 식단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포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채식을 좀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는 아기 때문이었어요. 생후 7개월 때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막 빨갛게 올라오고, 그게 막 떡지면서 또 옷이랑 붙어가지고 막 아기가 너무 괴로워하고, 막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계란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계란을 막 먹으면서 이제 수유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성분이 애기한테 고스란히 갔을 거고, 그게 이제 7개월 동안 계속 애기 아토피를 악화시켰던 거죠. 바로 모유를 끊고 이유식을 그때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애기가 고기가 들어있는 이유식을 또 되게 안 먹어줬어요. 고기도 잘 안 먹고 계란은 못 주고, 그러면은 단백질을 도대체 어디서 섭취를 시키지? 맨날 생선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찾아보다가 채식을 많이 연구한 영양학자들이 말하기를 영유아나 임산부나 아니면 운동하는 전문 운동선수나 일반인들에게나 모두 다 적당히 밸런스 있는 채식 식단을 하면 부족한 영양 없이 건강한 식단을 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보고, 그러면 그 제대로 된 밸런스가 잡힌 건강한 채식이라는 건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커지게 됐어요. 채식, 비건에 대해서 엄청 감론을박이 많잖아요. 진짜 저명한 큰 규모의 검증된 연구를 진행을 한 그런 교수님의 수업을 좀 찾아봤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이제 책의 저서로도 되게 유명한 콜린 캠벨 교수님이 코넬 대학교에서 이제 개설을 해놓은 온라인 클래스가 있는데, 그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뉴트리션이라고 식물 영양학이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 수업을 듣고 계란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고기를 잘 안 먹는 아이라도 충분히 식단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또 아기뿐만 아니라 나도 자주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영양실조에 걱정 없이 건강한 식단을 충분히 꾸릴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채식이 좀 영양학적으로 좀 불균형하다, 열악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큐에서 채식을 한 가족들이 다 뭐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던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미국의 채식주의자 여성이 자기 18개월 아기한테 과일이랑 채소만 먹이다가 이 아기가 영양실조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딱 보면은 채식주의자가 자기 신념을 아이한테 강요하다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이렇게 되면서 역시 채식주의는 나빠, 이제 채식주의자에 대한 비판이 으로 흘러가기 쉽게 되게 기사 제목이 자극적으로 뽑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아동학대범의 범죄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채식주의자라면 자기 아이가 아픈데도 계속 방치를 하면서 그렇게 먹였대요. 네. 자기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고, 그렇게 과일, 채소만 먹이는 게 결코 제대로 된 채식이 아니거든요. 채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편견이나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채식 식단들은 아마 불균형한 채식 식단이었을 거다. 왜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이 만들어낸 그 결실, 열매 있잖아요. 열매들에서 이제
얻을 수 있어요. 혹은 뿌리, 당분이나 탄수화물 많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견과류, 씨앗 이런 것도 단백질이나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채식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줄기나 가지나 이파리잖아요. 초록 색깔. 얘네들은 사실 미량 영양소 굉장히 풍부하고 좋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여기에도 약간의 소량의 단백질이 들어있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열매류들을 반드시 같이 먹어줘야지, 그리고 또 이제 구황작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줘야지 불균형하지 않은 채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그 비교표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토마토, 시금치, 콩, 완두콩, 감자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식물성 식단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우유 이렇게 이루어진 식단하고 필수 영양소들을 좀 비교를 한 거예요. 되게 재밌었던 게 단백질이 되게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백질 양이 33g, 34g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되게 크게 차이가 났었던 거는 지방. 이제 확실히 이제 동물성 식단이 훨씬 더 높았고 인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은 오히려 식물성 식품에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견과류, 씨앗, 곡식, 그리고 곡식도 그냥 한 가지 곡식이 아니라 다양한 곡식, 해조류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채식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진 않나요? 단백질 권장량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를 일단 좀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단백질 권장량이라고 하면은 자기 몸무게 곱하기 0.8이나 1g 해가지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50kg다 몸무게가. 그러면은 50g 정도를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 계산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50kg인 사람들 다 모아놓고 50g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 키도 다를 거고 활동량에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 양도 다를 거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따르게 되는 거죠. 단백질이 적게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겠지만 이제 있을 거고 아주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도 적겠지만 있을 거고 대부분은 평균에 이제 많이 모여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권장량이라는 거는 50kg의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내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과다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충분한 양을 이제 찍은 게 이제 권장 단백질 양이라는 거예요. 이 영양학 수업에서는 권장량보다는 필요량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필요량을 먹어도 된다. 내 몸무게 킬로그램에 0.5에서 0.6을 곱하는 거예요. 내가 50kg라고 했을 때 뭐 25에서 30g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절반 있고 그게 부족한 사람도 절반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사람 절반은 조금 더 추가해서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50kg인데 키가 큰 사람이야 혹은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보단 더 먹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키가 작은 편에 속해 한 중간이나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라고 하면은 그냥 적정하게 이 중간값으로 챙겨 먹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질병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질병보다 단백질 과다로 인한 질병들이 더 많잖아요. 매 끼니 많이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단백질에 대한 이제 과도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어떤 음식들을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식물성 음식 중에서 어떤 게 좀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뭐 몇 그램 정도가 들어있는지는 감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닭가슴살이 100g당 22g에서 28g 정도? 굉장히 사실 많은 양인 거예요. 안심이 30에서 40g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100g 먹으면 그냥 하루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웬만큼 채워지는 거죠.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거는 호밀이 100g당 16g 정도, 귀리가 14g, 그리고 현미가 10g 정도, 홍이 10에서 15g, 두부가 10g, 버섯이나 해조류나 채소에도 단백질이 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브로콜리에도 5g 정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하다 보면 부족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브이로그에서 소개했었던 채식 식단에 대략 어느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그냥 일반적인 육식 식단에 얼마나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비교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을 것 같은데 고깃집에서 우리가 백미 한 공기 먹고 삼겹살 1인분 먹고 그다음에 여기 된장찌개에 김치 1인분 정도 먹는 30g 정도 먹는다고 했을 때 얼마 먹을까요? 단백질 10g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합계가 한 49g? 50g 나와요.
있어요. 제육볶음 메뉴를 먹는다. 백미의 제육볶음 뭐 이렇게 김치 1인분 이 정도 먹으면 33g, 그리고 돈가스 먹는다라고 하면은 밥이랑 돈가스만 먹어도 사실 단백질 합계가 60g 정도 돼요. 근데 하루에 돈가스 한 끼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백질이. 반면에 제가 이제 애호박 파스타랑 가지덮밥 만들었었는데, 애호박 파스타에 통밀 파스타 들어가고 애호박 반 개 정도 썰어서 들어가고 마늘이랑 바질 조금 넣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단백질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5g이야? 너무 하시네. 좀 더 써보세요. 계산을 했을 때 26g 정도가 나와요. 적지 않죠. 그리고 가지덮밥 같은 경우도 여기에 현미 한 공기 들어가죠. 가지, 양파, 파프리카 조금씩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28g 정도가 결국은 나와요. 심지어 권장 섭취량을 생각했을 때도 이거를 이제 아침, 점심 이런 식으로 끼니를 먹었을 때 50, 60g 나오는 거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식을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식물성 단백질은 또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또 완전 단백질이라서 뭐 식물로 단백질 섭취하는 거는 좋지 않다. 결국은 우리가 먹는 고기가 동물 몸에 있었던 근육이잖아요. 근육이랑 지방을 이제 먹는 게 고기인데, 그 근육을 그러면은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동물들이 채소 먹어서 합성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곡물이나 뭐풀 뜯어먹고 근육을 합성을 한 거죠. 단백질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현미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콩에는 또 현미에 없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현미에서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당연히 좀 부족한 아미노산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식단을 하진 않잖아요. 오로지 현미에서만 단백질을 얻고 이렇게 하지 않고 현미도 먹고 거기에 이제 콩도 섞어서 콩도 먹고 두부도 가끔 먹고 귀리도 먹고 이제 해조류도 먹고 이렇게 하면 다양한 아미노산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불완전 단백질이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진짜 채식을 하면 건강해지는 게 맞나요? 식물 영양 수업을 들었을 때 첫 수업에서 요즘 현대인들이 사망하는 원인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여줬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주변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 빼고 다 식습관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자살이에요. 그 외에는 암,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폐 관련 질환, 알츠하이머, 당뇨. 되게 놀라운 사실이 이런 사망 사유들과 식습관과의 연관관계, 상관관계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런 채식을 했을 때 암, 심혈관계 질환, 심지어는 알츠하이머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 당뇨는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점점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심혈관계 질환이 너무 과도한 육식을 해서 안 좋아질 수 있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지방을 먹으면 혈관 안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터지면 뭐 뇌졸중 이렇게 되는 건데, 한 30-40년 전만 해도 동물성 식품과 심혈관계 질환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되게 비주류였고 인정을 못 받았대요, 영양학계에서. 근데 이게 점점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채식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현대인들이 점점 더 과도하게 이제 육식을 많이 옛날보다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연관성이 더 많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이 밝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봤던 거는 ADHD 아이들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채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더 좋게 만들고 대사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밝혀진 사실이고, 그게 우리 몸에 단순히 이제 혈관 관련된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채식은 정말 잘 먹으면 건강하게 질 좋은 삶으로, 건강한 수명으로 오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섣부르게 완전 채식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지속 가능하진 못하잖아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채식을 좀 시도를 해보고, 사이비 채식 말고 건강한 채식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20대 때 그런 실패를 해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채식 이야기들은 제가 공부한 것들이나 제가 경험한 것들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컨디션에 의해서 정답을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무작정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식이섬유를 조금 식단에서 덜어내는 게 오히려 소화에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의 체질 그리고 몸의 컨디션에 가장 맞는 식단
식단은 뭔지 경험적으로 많이 시도해보고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육식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육식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육식을 덜어내고 건강하게 채식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채식 방식을 찾아가 보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했던 질문 외에 무물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궁금해 하셨던 것들 위주로 무물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단호하게 행복한 식사하시길 바라요. 안녕!